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 의원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의 장관 개각을 했죠. 네. 현역 의원으로는 두 분이 포함됐나요? 박영선 의원하고 진영 진영 의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집권 2기 하반기 들어서 네. 일하는 내각 그다음에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네. 그런 2기 내각 인사라고 봅니다. 특히 진영 의원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다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만두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분이고 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죠. 그래서 되게 온화하고 차분하지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네. 그런 평론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김부겸 장관에 이어서 진영 장관이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네. 또 박영선 의원은 저희 원내대표도 하시고 또 비대위 위원장도 했고 특히 이제 지역구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 구로죠. 거기서 이제 많은 실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리고 힘 있는 장관을 원하잖아요.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박영선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역 의원 중에서 4명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이분들이 이제 지역구로 다시 돌아간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장관들이 선거 직전까지 있다가 뒤늦게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빨리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초기였다면 이 장관들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특히 뭐 김영춘,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TK, PK이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거로 보이고 아쉬운 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여성 장관 30%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내각을 보면 거의 28% 정도가 여성이었는데 이번에 22%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 네. 또 이번에는 어쨌든 정치인 장관보다는 뭐 학계 전문가 관료 출신들이 많이 한 거를 보면 앞으로 실무 위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큰 틀을 봐가지고는 저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봅니다. 큰 무리 없다?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제 중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는 굉장히 장관들이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민들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경제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서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섬세하게 장관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 네. 정치적으로 쉽게 하면 이제 좀 폼나는 일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국민 삶에 조금 더 기여하라는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7개 부처 장관이면 청문회 하는데도 꽤 걸리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청문회는 거쳐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청문회를 거쳐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정치인 4명이 나오고 2명이 다시 이제 입각 후보가 된 거죠. 그런데도 여성 장관 4명이라는 이 수를 지켰다는 거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역대 정권에서 늘 30%에 못 미친다면 그래도 23%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MBC에서 경제 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재위 정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의원 시절에 보여줬던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어떤 그런 일 처리랄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는데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골고루 안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체부 장관의 우상호 의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사실 이제
검증도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증에 뭐 무리도 없었고 문제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총선 때 좀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대변인의 일성인 것 같았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조금 섭섭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동시에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설 전후로 이 개각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야당들에서는 뭐 청소년 개각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저는 이 선거가 없는 이 해에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이 되기를 일단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일단 박영선 의원이나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출마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 서울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3선이기 때문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도 아마도 문체부 장관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번 시장을 노리고 싶었던 건데 그게 내부 사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만류했다고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인사할 때는 저는 무조건 덕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좋은 것이고 못하면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체 윤곽을 보면 어쨌든 각자의 희망과 또 대통령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다만 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청문회 진행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주제를 다뤄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때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네. 예, 지금 덕담 많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로 인해서 경제도 안보도 또 민생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구국의 일념으로 저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총선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 출범 의미와 당명 과제는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황 대표는 입당 43일 만에 당권을 거머쥐면서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제1야당의 수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황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단 황교안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요. 진 의원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게 이제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황교안 신임 대표가 그 TV 토론이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받은 거는 그런 겁니다. 입장이 좀 애매하다. 너무 투쟁력이 약해 보인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맞서서 전투를 시작하겠다. 센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가장 교과서적인 말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첫째 제가 볼 때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은 제가 볼 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빈부격차도 줄이고 싶고 이런 생각은 알겠으나 결과 숫자로 나오는 것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통계를 한 뒤에 그다음에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실업자가 뭐 122만 4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저는 황교안이라는 슈퍼루키 신인입니다. 정치판에 43일 됐다는데 왜 됐느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후하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어떻게 보면 다 신인급입니다. 그런데 네.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도 거의 7, 8년 만에 등판을 했는데 그렇죠.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심에서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크게 이겼지만 민심에서는 여론조사는 또 50% 넘게 오세훈 후보가 득표한 걸 보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기존 정치인보다는 좀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황교안 신임 대표는 그만큼 무거울 겁니다. 왜? 이분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총리를 해봤지만 총리라는 그 공무원 자리하고 정치는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공격도 들어올 테고 본인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황교안 후보가 어떻게 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희망 섞이게 볼 때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롯이 황교안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행보들을 쭉 보면 재미는 있고 일단 국민들한테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요. 예. 먼저 우리 김현 의원님, 문재인 정권 폭정에 맞서서 전투를 시작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글쎄 좀 네. 생뚱맞고 이해가 그래요? 안 되는 건데 폭정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70년대, 80년대 용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초기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면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취임한 지 2, 3년 차 접어들면 지지율의 조정 국면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피부에 와닿는 경제의 성장에 네. 따르는 그런 복지 혜택이나 저희가 이제 보편적 복지도 얘기하고 포용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불편함이 해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보고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는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네. 어쨌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 예. 있는 건 맞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교안 대표가 폭정에 맞서서 뭐 구국의 일념으로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다라고 보여진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한 헌정 질서의 문란에 따른 조기 대선을 통해서 치러서 대통령이 된 정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적폐를 해소하고 새롭게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는 안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한교안 대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5.18 망언으로 네. 지금 의원 3명이 이제 한 분은 제명 처리가 됐지만 윤리위원회 제명 처리가 됐지만 의원총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분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나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네. 공백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리위원장을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그건 반려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래요? 그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대행 체제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국회에서 17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황교안 대표가 넘어야 될 큰 산 중에 하나는 다가오는 5.18에 그래요. 앞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김주정 의원님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상당히 이제 폭정, 전투, 대여 투쟁, 또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황교안 대표 체제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크게 그 예측했던 결과에서 어긋나지 않은 결과대로 나온 거죠. 저희가 네. 이제 지난번 이 시간에 이 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저희가 예측했을 때 1등은 황교안, 것 같다. 2등은 오세훈, 3등은 김진태 예상했었잖아요. 네. 그대로 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 주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주년인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반성하겠다 그러고 무릎 꿇고 빌고 그런 온갖 뭔가 국민에게 조금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네. 보였으나 실제로 제대로 된 반성은 없었는데 탄핵 2년 만에 도로 침박당이 됐다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당직 인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황교안 총리를 했으니까. 네, 총리했고 법무부 장관 했고 그리고 처음에 그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네. 친박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 불편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심기를
전달했을 때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 변명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책걸상 문제 얘기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책걸상 문제를 포함해서 뭐 수임 번호도 몰랐다, 503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래서 친박 아니다는 얘기 나왔을 때 친박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직 인선도 네. 뭐 물론 이려니와 대표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나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도로 친박당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뭐 개파에 신세 진 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표 얻으려고 했었던 제가 보기엔 약간의 비겁한 모습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피해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 무엇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저는 진 의원님은 뭐 잘할 것 같다 왠지 이렇게 막연한 그냥 기대이신 것 같고요. 희망과 기대이신 것 같고. 막연하다고 보이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5.18 망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18 망언에 대한 이 속도감 있는 징계와 처리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이 뭐 폭정에 맞서서 내년에 뭐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승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이 50% 득표율로 대표가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상당히 컸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동안에 했던 탄핵에 대한 부정이랄지 무슨 뭐 태블릿 피스에 대한 뭐 다른 이견이랄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네. 그러니까는 원점으로 되돌리는 탄핵 2년 그 앞으로의 상황으로 되돌려버리는 이런 그 인식의 수준 가지고는 굉장히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개파를 불식시키고 본인이 잘하겠다고 한 만큼 이 덕봤던 그 친박들에 대한 이 미련은 버리고 예. 저는 공정한 인사와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이 정책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적은 결국은 인사에서 나타난 것 같고요. 또 김무성 의원도 이 친박 비방 문제, 개파 문제 이거 상당히 한국당에서 지금 탈피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의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네. 그 황교안 신임 대표가 충분히 참고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충분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뉴스나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그런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야당 대표에게 원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옳은 소리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대개 보면 무슨 원내 대책회의니 무슨 최고위원회 회의하면 거의 뭐 몇백 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이걸 프로모션을 좀 했는데 그때 한 3만 건인데 지금 구독자 수가 한 6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첫 번째 황교안 주재 최고위원 회의가 15만 건, 두 번째 최고위원 회의가 14만 건, 황교안이 남대문 새벽 시간 가니까 13만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씀이라고 해서 민주당은 막 돈을 투자해서 전문 PD가 붙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많아봤자 만 건, 뭐 몇천 건, 몇백 건인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많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관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황교안 신임 대표의 스타일이 나이든 아이돌 같은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비슷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나이는 많은데 알겠습니다. 목소리 관상 같은 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광을 합니다. 정치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을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인격적으로나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못하는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정치 보복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은 조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우나 신재민 등등으로 한 청와대 내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꼭 똑같은 잣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신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비판하는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알겠어요. 그런 예. 면에서 두 분의 말씀도 당 내부적으로 개혁에는 참고할 말이지만 지금 국면은 국민들이 말하는 거는 당 내부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힘든데 이게 뭐냐 이거. 대통령이 30% 미세먼지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공약이 그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예. 저는 지금 3년 알겠어요. 차인데 시진핑 주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황교안 신임 대표가
싸워야지. 제1야당 대표를 뜨는 거 알겠어요.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또 우리가 그런 논의 주제를 얘기는. 잡으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친박계 문제라 친박에 대한 내용적 문제라든가 5.18 망원 문제 이 문제를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그분이 이건 중요한 문제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5.18 공청회 문제는 네. 국민들의 눈높이로 처리하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는 비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영정 윤리위원장이 김병준 체제 때 윤리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뒀잖아요. 그 체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네. 부위원장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부위원장이 할 문제는 아니고 황교안이 임명한 신임 윤리위원장이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근데 이유가 그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 굉장히 혼자 많이 말씀하셔요. 이거는 굉장히 아니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부위원장이 하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윤리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그 사람이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원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가 추인하는 거 아닙니까?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더 약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프로세스를 따라야지 무조건 알겠어요.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저도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저는 징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지 무조건 지금 빨리 해라 한다고 빨리 되겠습니까? 근데 윤리위원회는요 임기가 당원 당규에 보면 임기가 1년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되어 연임이 있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근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이다 여든 야든 민주적인 정당 운영 시스템을 표방하고 강조를 있는.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윤리위원장이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임기를 예.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미 마음에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자른 게 이미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 건데. 이미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전당대회가 진행 중일 때 최고위원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징계 절차를 유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위원장을 그만둔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껄끄러우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서 손을 턴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얘기하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 김영정 위원장이 그만두어서 지금 공백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1년인데 그리고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두 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는 이유가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두겠다, 사의를 표명한 건데 그러면 임기가 1년이 보장된 위원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특별하게 본인이 꼭 추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5.18 문제가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반려를 하고. 근데 지금 그분이 공백인 것을 이유를 들어서 절차대로 밟아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절차들 아니 근데 그거는 김영정 위원장이 사표를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려하면 된다니까요. 반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사에 대해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요 질문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간에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 5.18 망원 관련 의원 징계 이 5.18 망원 때문에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문제를 과연 이제 황교안 신임 대표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렇죠. 리더십의 문제겠죠. 예. 아니 리더십 또 한비한 리더십이 그것 때문에 비판받을 수도 국민적 있고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예. 관심거리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지 예.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 옳은소리요? 옳은소리 홍보하시느라고 제가 아니 좀 말씀. 아니 너무 특이해서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최고위원회가 알았어요. 15만 건이 나오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박계 얘기했었는데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지금 네.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는 네. 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 있으니까 네. 이제는 갑자기는 아니죠. 전 대통령에도 그동안 좀 약 군부는 떼고 있었습니다만은 보니까 이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그 사면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이제야 비대위를 끝내고 이제 좀 다시 당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습니까? 이제 한 일주일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면 얘기를 꺼내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분들 아닙니까? 늘 법대로를 외쳤던 분들이잖아요. 특히나 총리 시절 답변할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그래서 이 모두를 질리게 만들었던 그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었잖아요. 두 가지 답변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이러면서 대답을 피해갔던 그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황교안 대표였어요. 대정부 질문할 때 그랬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곤란한 질문을 그렇게 피해갔었는데 법을 아는 분이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형이 확정이 돼야지 특별 사면이건 무엇이건 네. 이 가능하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뭐 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도 어떡합니까? 최소한의 이 형 확정이 끝나야 하나는 지금 세 가지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이 죄목이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그거는 형이 확정돼서 2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25년 받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정원 특갈비 그거죠. 그 6년 받은 거 항소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이 8.15 특사라도 그러면 이를테면 정치적 결단을 때가 되면 내야 한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것에 응답을 하는 차원이든 아니면 뭐 국민 통합의 차원이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리려면 형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고 확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다 너무나 이 법을 얘기했던 분들로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 거기에 부합하는 정서로 지금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만약에 실제로 지금 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사면 얘기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분명히.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김현우한테 좀 여쭤보려고. 예. 그거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네. 통해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이제 그 소위 합리적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도적인 입장이 있을 거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 아마 5% 정도 김진태 후보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20%인데요. 네. 53인데 전체 유권자로 놓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수치가 5%가 나왔던 것을 그 보면은요.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20% 김진태 후보를 지지했던 적극적인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을 네.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한교안 대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을 활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한교안 대표 체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있을 텐데요. 503을 모르는 한교안,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을 했었는데 503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친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한교안 대표를 믿고는 이후에 정치적인 운명을 보장받지 못한다. 채권상도 안 놓아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도 기대하겠냐라고 해서 사실은 친박 연대 2008년도에 서청원 의원이 네. 했던 친박연대와 같은 또 다른 보수층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을 특정하게 분리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예, 있어요?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하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김현우 말씀하신 그럴 게 수는 있다 봅니다. 그럼 아, 뭐 그런 얘기가 가능성은 있어요, 다 실제로? 가능성은 다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사면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없고요. 일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사면입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팩트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두 번째, 나경원 대표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올 것이고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면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갖다 그렇게 그래요? 해석해가지고 과대포장하는 거야말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또 두 번째, 유영하 변호사가 저는 황교안 대표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공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탄핵 총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했다는 게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글상, 책상, 의자 이것 때문에 좀 섭섭해하신다. 그다음에 황교안은 친박 아니다.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왜? 친박 아니구나. 황교안은 황교안일 뿐이지.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말들은 뭐냐면 예. 휴머니즘에서
동정심 같은 겁니다. 이분이 탄핵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했던 일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일부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유영하 변호사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그래서 친박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싫어했던 분들도 이 사람 친박 아니었구나, 그래서 애매하게 된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친박에 덕을 본 게 별로 없는 게, 제가 그 캠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다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세훈이나 황교안은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세훈과 황교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도 별로 안 쓰고 굉장히 편하게 조직 담당자도 거의 없이 선거를 치러서 이렇게 쉽게 대표도 되고, 마지막에 친박계 의원들이 다 왔다고. 친박계뿐만 아니라 비박계들도 마지막에는 도와줄게 했지, 처음에는 별로 안 도와줬다고 합니다.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대세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가 과거 전당대회와 다른 게, 이번에는 정말 돈도 안 들고 TV 토론만 한 6번 하고 진짜 쉽게 먹었다는 겁니다. 캠프에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인데, 그런 거를 보면 저는 황교안 알겠습니다. 대표가 별로 빚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는 친박계가 아니다. 그렇죠. 친박 분위기도 없다.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거 있죠. 박근혜 정권에 총리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사람들하고는 친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바바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국민의 민심에서 좀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앞으로의 황교안 대표 행보를 보는 것이고, 도로 친박당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비판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의 얘기를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포장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해볼까요? 예.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네, 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 예.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예.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요. 예. 대표라면 예. 합법을 분명히 해야죠. 사면 반대다. 그걸- 아니 사면을 반대잖아요. 이건 아니, 국민의 그러니까요.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 이게 제가 의견을 볼 때는 감안한 정치적인 조치가 발언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예. 이 국민이 예. 한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고요. 그걸 더 어떻게 아십니까? 자유한국당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아니,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말하는 걸 그렇게 대표가 많이 끊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국민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아니 안 그러니까 되죠. 말하는 얘기를 그렇게 끊어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치고 들어오면은 오랜만에 나오셔서 예.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치고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사면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유정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늘 얘기했던 분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분이 잘 쓰던 표현입니다.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형 집행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 중인 상황도 무시하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 좀 해도 됩니까? 아니 제가 좀 할게요. 김정원 얘기 네. 네. 오늘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셔서 좀 이따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아스팔트 그 보수라고 하는 이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지금 그 입장을 시킨 장본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요? 뭐 김준태 의원이 촉발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그 표를 얻어서 된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래서 정말 이제 극단적 우경화로 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옳지 않다.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이게 별로 행복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만 여당도 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이 건강한 경쟁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마냥 극단적으로 가서 과연 보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당대회 그 한참 진행 중일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것이 이 한국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박근혜를 극복하고 우리가 개혁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연
이 황교안 대표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개혁보수의 방향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뭐 법적이건 아니건 모든 걸 떠나서 지금이 과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 한국당 내부에서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친박들에 대해서 친박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던져진 것인데 그런 일에 선착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당의 우경화를 막고 개혁 보수로 가는 길, 그래야만 민심을 얻어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5.18 망언 정말 제대로 정리하자면 안 되고요. 이정명 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 처리 그 결과만 나왔지 의결만 했지 의총 지도부 회의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미래는 매우 어둡다, 불투명하다. 네. 제가 한국당 지도부는 아니니까 저한테 자꾸 설득하시고 아니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어요. 그 지금 결국 이제 한교안 대표한테 거는 기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보수 대통합 문제라든가 보수를 어떻게 제거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온 얘기는 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림자 문제, 친박에 대한 문제,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5.18 망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태극기 세력의 이 극우죠. 저는 우경화보다도 상당히 극우적 편향성이 강한 세력이라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논의가 지금 자꾸만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5.18 공청회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 말씀을 저는 황교안 대표가 듣는다면 나름대로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저는 크게 안 보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거의 아까 했고. 황교안 아니 들어보십시오. 예. 이야기 하시면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됐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삼권 분립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인이 되면요, 황교안 대표가 총리 때 대정부질문 답변할 때 법과 원칙하고 정치인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같은 말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넌센스 같고 또 두 번째 지금 이슈가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것부터 잘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문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로 풀려나는 것 때문에 물어본 거지. 이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키우고 뭐 박근혜의 그늘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황교안이 박근혜보다 더 셉니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중요한 사람은 황교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실망을 시켜드린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과 친하냐 아니냐 뭐 그런 거를 지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과 관계없는 좀 정치 흥행적인 이야기지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한교안 대표가 어떤 그렇죠. 보수 통합 문제라든가 보수 체제의 예. 재건 문제라든가 이런 행보를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친박 중에서도 태극기 세력 중에서도 포스발 사람 포스발지만 아닌 사람은 선을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와 너무 다른 발언한 분들. 예컨대 아니 광주에 무슨 간첩이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단호하게 배척하고 또 설령 표를 뺏기더라도 나가시고 당 하나 만드세요. 친박당.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황교안의 리더십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워낙 슈퍼로크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적응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진 의원님 지켜봐야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라든가 5.18 망언 문제, 태극기 세력 문제 이런 부분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죠. 네. 그래요?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총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셔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임기 기간 5년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선긋기가 가능합니까? 선긋기를 하면 배박이 되는 거죠. 배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제가 볼 유영하 변호사 때는 한마디 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뭐 네. 그분이 얘기하든 안 하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해서 황교안 대표의 이 독립적인 정치 생명이 유지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뭐 사법부 그 판사들에 대한 이제 그 검찰의 기소가 있고요. 조사가 네. 계속 있을 텐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당내 경선은 이러저렇게 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온갖 가지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그 족쇄와 같은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물론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야당에 대한 얘기는 그닥 많지는 않겠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네.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국민적 검증은 이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김유정 의원님 얘기 듣고 이 문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예. 하신 말씀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청와대 민주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모든 정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가 다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당 대표가 이제 한국당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가 돼서 이제 정식 체제가 다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바른정당 전당대회 끝난 지 한참 지났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소위 이제 여야 대표 회담하는 거 그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기정 의원 함께 하시다가 정무수석 가시면서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반사이익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이 이명박 정권 18대 민주당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이 여당의 반사 이익조차 누리지 못하고 정말 지지율이 두 자릿수 채우기도 어려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을 돌이켜 생각한다고 보면 지금 이 한국당은 아무런 반성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30% 육박하는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중간에 이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국민들이 마음이 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그게 그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 여야 대표들 회동을 좀 해서 그 아세안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저는 서둘러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나면 민주당에서는 가장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민주당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황교안 체제 출범 의미와 당면까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5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3월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4대 악정, 경제악정, 안보악정, 그리고 정치악정, 비리악정에 대해서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말 진실을 밝혀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올해 첫 국회 3월 임시국회 개회 최대 쟁점과 전망은 무엇인가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가 바로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이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서 19일에는 이 대정부 질문이 각각 진행되는데요. 올 들어서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여야는 민생 그리고 개혁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 2달여 만에 처음 문을 여는 올해 국회. 지금 문희상 의장의 일성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열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3월인데요, 그죠? 네, 2월에 열릴 뻔 하다가 이 한국당에서 보이콧하고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문제 때문에 이제 대선 때 특보였다라는 뭐 그것도 이제 민주당은 그 뭐
오보였다. 그리고 잘못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한참 부딪혔었고요. 그러면서 한국당이 간헐적 당식으로 이 국민들을 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결국에는 그때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야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당은 본인들의 그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전당대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쇼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크게 그 얻은 것 없이 지금 문은 여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뭐 얻는 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는 어쨌건 야당은 국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실리적인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늘 이렇게 생각해 왔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연 건 잘한 일이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 국회가 하는 일 없이 욕을 먹어왔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김동연 부총리 물러나고 홍남기 부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국회에 데뷔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너무 오랜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이렇게 문 닫고 있어도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알겠습니다. 네, 개탄을 금치 못하지만 잘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문제서부터 지금 유치원 3법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문제, 뭐 굉장히 산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해서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 선거제 10일까지 심상정 의원이 이제 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지금 반발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당은 이 청와대와 여당에서 개헌안을 입장을 내라 했을 때도 내지 않고 계속 버텼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제에 대해서 안을 내라 했더니 그거는 이 권력구조 개편안과 같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는 폭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놀부심본 거예요.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개헌안 내놔라 그랬더니 그거는 못한다라고 묵묵부답이고 선거제 개편안 내놔라 했더니 그거는 권력구조와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본인 그냥 자기 부정인 거죠. 그런 한국당을 상대로 정말 이 3월 어렵게 열린 3월 국회가 어떻게 이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으신데 여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에 3월 국회에서 어떤 걸 좀 얻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내년 4월 15일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총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야 3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것은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300인 국회의원 숫자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당론으로 모은 거는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225개 지역구와 75개 그 비례대표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4월 15일 날 맞추려고 치면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선거구제 개편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월 15일경까지니까 3월 10일까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라고 지금 맞불을 놓고 있죠. 한국당에서요? 근데 의원직 총사퇴를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4월 3일 날인가 보궐선거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고 치고 수리가 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요. 두 번째는 그러면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돼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야당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하자니까 안 하고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하자고 12월 달에 이미 여야가 합의돼서 합의문을 사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 그리고 그때 한 약속은 그때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어쨌든 공직선거법을 3월 달에 패스트트랙으로 하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뭐든 간에 일단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이죠.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당시 대선 때 모든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처리가 있는 거고 미세먼지 5법 처리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13일 날 통과시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이 있는 거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유치원 한유총에
그 요구를 많이 이제 들어주다 보니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네. 결국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엄마들의 힘으로 지금 백기투항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유치원 3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도 지금 이미 걸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네.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은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네.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등 여러 법안이 민생개혁 법안이 같이 이제 3월 안에 처리돼야 될 숙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 의원님,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제 개혁안, 또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이 국직적에 지금 현안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두 분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여야 합의로 된 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냥 양보한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겠다. 들어가기로 해서 이번 임시국회요? 3월 달에 열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협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손혜원 이 청문회를 왜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호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야라는 거는 야당이 주장하면 그래도 몇 개는 들어주고 난 뒤에 같이 가야 되는데 뭐 김태우 무슨 신재미 특검 뭐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무조건 들어와라. 이게 되는 겁니까? 게다가 국회도 문제지만 저는 청와대나 경제부처도 문제인 게 홍남기 경제부처의 대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경제 관련 부처들은요. 신년 업무보고를 3월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것도 업무보고를 장관이 하지 않고 서면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3월 들어서 신년 업무보고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렇게 하는, 저는 정부도 지금 문제고 네. 국회도 저는 뭐 예할 것 없이 민생을 안 돌보고 지금까지 정쟁 어쨌든 뭐 다 이게 정치적 이해 때문에 서로 합의를 못 본 거기 때문에 여야 모두 회초리를 봐야 한다는 게 저는 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규제개혁법들도 많고 저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 하나하나를 제가 딸 생각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에 관련된 규제개혁법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자꾸만 지금 우리 성장률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물론 정치적인 법안은 서로 이제 합의하면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 관련, 미세먼지법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한다 그랬지만 여야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뭐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선거법 문제는 저는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좀 무책임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도 빨리 대안을 내놔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인데 뉴질랜드나 독일 등 거의 뭐 연동 비례대표제는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의원 내각제나 그중에서도 이제 소수 정당들이 연합하는 그런 그 나라에 사는 걸 갖다 우리가 지금 급하게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논쟁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권력 구조 개편도 좀 필요하다 보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좀 김정은 의원 말씀처럼 한국당이 대안 없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3월 임시국회도 좀 기대 난망인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뭐 현안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합의점은 잘 찾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열리긴 열렸으니까요. 이 미세먼지 관련법은 통과될 것 같죠. 그거는 일단 그거는 국민들 원성이 워낙 있으니까 통과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3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3월 8일 이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우리 여성의 지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수치나 상황만 보더라도 이 남성 임금의 63%밖에 아직 안 되고요, 여전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작년 올해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젠더 갈등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네. 여성의 상황이라는 게. 그리고 출산이나 또는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이나 또는 승진 같은 거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도 여전한 팩트고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참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올해 오늘 각 정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는 늘 이제 이 장미꽃을 여성 당직자건 국회의원, 기자들 또 그 국회 안에 미화원 또 아주머니들께 막 선물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노회찬 재단에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올해도 아마 한다고 했는데 각 당에서 가끔 그 대표들이 이렇게 여성 의원이나 당직자들에게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땠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네요.
이제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이 여성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여성의 날에 그 여성 장관 수가 줄지 않은 것, 저는 그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예요. 여성 국회의원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의 지위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개선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 특히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 21대 총선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기회로 삼아야 지금 된다고 현직 생각하고요. 여성 장관이 이은혜 부총리하고 진선미 장관. 네, 강경화 장관. 강경화 장관이 네, 있군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뭐 후보가 이제 된 되면 거고. 4명이 되는 거죠. 보훈처장도 장관급이죠. 보훈처장이 이번 장관급으로 올랐죠? 네, 지난번에. 당선됐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 남녀 차별, 뭐 여성 평등 이런 문제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해야만 네. 평등과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20대 젊은 남성들이 그래요. 너무 많은 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 의식 갖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김현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올해가 2019년이 3.1 혁명 100주년 되는 해이고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과연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왔고요. 미흡했다라는 것이 공이다. 이번 이제 대통령께서 3.1절 그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뽑은 이번 주 한 주의 한 컷은 장병훈 독립운동가의 외손녀 심순봉님의 만났을 때 대통령님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독립 이전엔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독립 이후에는 가난과 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3대가 친일 자손들은 3대가 떵떵거리고 살지만 독립 자손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보상을 하겠다 국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을 했죠. 한거 유관순 열사와 8호실에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 투쟁의 역사를 봤는데 이것이 2019년 100년이라는 특별한 해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후라도 이제 올해 내년 후년 그 이후 정부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얼과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래요. 의미에서 한 컷을 뽑아왔습니다. 아직도 독립운동가들 계속 지금 예, 찾아내고 찾고 있죠. 있죠. 그것도 네. 정리가 안 됐어요. 네, 100년이 그렇죠. 됐는데.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은 우리 역사성과 정체성, 정통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4월 11일인가 임시정부 임시공휴일 그거는 안 된 예, 모양이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3월 7일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중대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중대사를 갖다가 하면서 그동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했냐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환경장관을 불러서 중국과의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공 강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 5시간 만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반박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중국이 대한민국 미세먼지에 죽음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그 환경부와 협의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바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의는 어떻게 왔는지 저는 궁금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보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어제를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실장은 그동안 뭐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장하성 전 실장이 간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어쨌든 중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집권 3년 차입니다.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출근하는 전화는 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국회가 문을 결국 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새해 들어서 2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문을 연 만큼 신속하게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또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등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는 지금입니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하루속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